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부정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는 좌파들의 모습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좌파 권력층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념과 역사 인식은 뭐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죠. 그런데 대체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나 이 좌파 진영을 선호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부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 이상이 좌파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결과도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좌파 권력층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좌파를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책에서 작가는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범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년 만에 진짜 밀독을 해본 그런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님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먼저 뉴델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문화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미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뭐 지난 한 30여 년간 그 시각예술 분야의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보통 좌파에 속하는 네. 민족문화운동도 하고 네. 2000년대에는 뭐 시민문화운동 그렇게 크게 평론가와 운동가의 두 갈래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일해 오셨군요. 예, 원래 저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가 전문 분야죠. 네, 아예 그럼 그 전공부터 아예 처음부터 진로를 그렇게 잡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각예술을 전공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소위 작가 실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론가 평론가의 길을 걸어왔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좌파 진영에서 원래는 시작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30년 넘게 좌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원래 계셨던 데가 민미협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민족미술이라고 부르는 네. 그 단체인 이제 민미협 민족미술인 협회에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91년에 졸업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민미협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대 중반부터는 이제 민미협보다 좀 더 큰 우리가 보통 민예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민예총.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네. 뭐 거기서도 간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 간부로까지 계셨다가 이게 좀 바뀌게 된 계기는 결국 그러면 또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예, 아주 나중이죠. 지금부터 치자면 비교적 최근에 제가 이제 맞아요.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정체성이 그 계기는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그 일련의 그런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소위 좌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좌파에 대한 인식이나 정체성에 되게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좌파란 무엇이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찾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그 근본적인 균열과 대립은 무슨 계급 문제나 민족 문제가 아니고 근대와 정근대라는 문명을 보는 관점의 차이구나라는 걸 제 나름대로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위 좌파는 전근대 문명 세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근대다. 그리고 이제 우파가 그래도 한국의 근대를 이끌어온 주체였다. 그러니까 좌우를 보는 기준이 저는 이제 근대가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됐고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보니까 한국 사회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과는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대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봐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근대 3부작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두 권이 나왔으니 한 권이 아직 예정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문제는 근대다가 이제 첫 권이고 올해 낸 이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요게 두 번째 책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2026년 2년 뒤인 2026년에 그때가 이제 개항 150년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개항이 근대화의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이 책에도 개항 150년을 그렇습니다.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쨌든 한국 근대의 역사적 기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항 150년을 맞는 2년 뒤에 이제 세 번째 책을 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표현을 빌자면 근대화의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점이 아니고 그죠? 뭐 시점도 되고 기점도 되는데요. 기점은 오히려 나중에 뭐 60년대라고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역사적 기준. 예. 결국 이제 1876년에 이제 우리가 일본과 그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예. 뭐 조율소 뭐 조약인가 뭐 네. 그렇게 불렀던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즉 항구를 나라의 문을 연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근대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그 중화 질서 속에서 예. 폐쇄적인 국가로 존재하다가 물론 강제에 의해서지만 예. 어쨌든 나라의 문을 열면서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 즉 개항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그게 근대 문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876년부터 보는 거는 그 뭐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뭐 60년대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 정확하게 산업화죠. 말하면 그는 네. 산업 근대화죠. 네. 예, 예. 지금 약간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아해가지고 좀 여쭤보다가 듣게 된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전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왜 그 운동권의 그 동지들이 가장 정점에 서서 모든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네,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돌아섰는가 했더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 원래 이렇게 좀 책을 보고 뭐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던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대학생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탐구하던 학문인 사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정작 봤더니까 그때의 같이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게 좀 보통의 좀 뭐랄까요, 좀 평균을 이루는 그러한 형태인가요? 이렇게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전향을 했다는 거는 기존에 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네. 그 괴리를 느낌으로써 태도를 바꾼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소위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분들이 네. 또는 좌파를 비판하는 그 멘트들이 보면 대부분 소위 좌파 개인들의 어떤 비도덕성, 네. 흔히 뭐 내로남불 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지적하면서 약간 인간적 배신이 전향의 계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념을 바꾼다는 거는 그런 뭐 저쪽에 있던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내로남불 현상이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네. 주목해야 될 현상이지만 그건 오히려 너무 작은 거다. 그렇죠. 예. 뭐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향한다. 네. 이건 아니죠. 전향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도 어쨌든 뭐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뭐 제 페북에서도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그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소위 1970년대 이후에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예. 기존의 좌파로서 갖고 있던 시각, 뭐 예를 들면 우리 60년대 이제 제3세계 뭐 종속 이론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사적 구조 때문에 그 제3세계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제1세계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게 이제 종속 이론인데 당시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70년대, 80대 지나면서 한국 사회 자본주의가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발달하는 것을 보면서 네. 쉽게 말하면 기존 이론이 좀 맞지 않다. 이거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이제 새로운 시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안병직 교수죠. 네.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만든 예. 소위 요즘 말하는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원조. 그러니까 안병직 교수님이 이제 어쨌든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아마 그때 일본에 가셨다가 그 일본에서 나온 이론이죠. 원래는 그 중진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네. 하는 게. 그 일본의 중진 자본주의 이론을 이분이 접하면서 그래 맞아 이게 오히려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을 바꾼 소위 그 이후에 이제 우파가 되셨죠. 네. 근데 안병직 교수 같은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예. 이분들은 자본주의가 망하기는커녕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시각을 바꾼 케이스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소위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보면서 동구권 붕괴. 예, 사회주의와 또 북한 체제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들 그러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사회주의와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환상이 깨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분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 강철 김영한 선생 아니겠어요? 예.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크게 두 유형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변화 또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사회주의 실패를 보고서 생각을 바꾼 그 두 가지가 대체로 제가 아는 소위 전향한 좌파들의 두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뭐 한국 자본주의 발전 때문이나 또 사회주의의 실패 때문에 전향한 건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일종의 제3의 유형에 속하는데요. 제 스스로 볼 때 저는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한국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을 정근대와 근대의 모순으로 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좌파야말로 정근대 세력이다. 우파가 근대 세력이다. 그리고 저는 근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향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흥미를 강하게 느꼈던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이제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 전향을 하신 계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깨달은 계기가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이 주가 되는 사람들이 이 깨이는 케이스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왜 아직까지도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 해석도 같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아직도 우리는 정근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답답하죠. 운동권 주사파 권력층이야 뭐 자신들의 뭐 이념이나 아니면은 이해관계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걸로 통해서 간다 치더라도 대체 멀쩡한 선진국 국민인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왜 좌파 진영의 메시지에 더 환호를 보내고 또 시장 경제와 우파 이념을 외면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죠.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이 두 권의 책 그 집필하신 처음 그 동기도 여기에 대한 의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선진국 담론, 눈 떠보니 선진국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만 선진국이죠. 그렇죠. 경제만 선진국이라고 말해야 되죠. 정치 선진국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표현에 가면 이제 문명모순. 문명모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 사회의 뭐 주요 모순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사회에 당연히 많은 모순이 있죠. 계급 모순부터. 그럼요. 5천만의 인구가 사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모순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순은 보통 우리가 계급 모순 아닙니까? 그죠?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 모순이 보통 가장 보편적인 모순이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식민지 경험한 사회는 뭐 민족 모순도 있고 또 뭐 현대가 남성 중심 사회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젠더 모순도 있죠. 그 모든 인종은 다행히 없어요, 그죠? 우리 다행히 인종이 없고 종교 모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종교도 없네요. 그건 참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참 축복이죠. 작가님 책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이건 다행이라 그러고 얘기하셨던. 종교 갈등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사회들 보면 야, 이건 참 그래도 우리가 축복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한국 사회도 계급 모순 있고 뭐 민족 모순 있고 젠더 모순 다 있죠. 뭐 그걸로 한국 사회가 정말 지금도 뭐 들끓고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최상위에 그것보다 더 상위의 모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대와 정근대의 문명 모순이라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계급 모순, 민족 모순, 젠더 모순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뭐 최근에는 세대 모순, 지역 모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근대와 정근대의 문명 모순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정근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왜 한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좌파적이냐라는 데 대한 제 해석도 그거예요. 뭐 책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됐지만 네.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정치도 제도적으로나마 최소한 근대적이긴 한데 예, 예, 사회 문화는 아예 그마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 문화는 여전히 정근대 의식이 지배적이다. 예. 그게 제 책 제목에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몸이 한국인이라 이 몸이라는 건 하드웨어,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제도와 체제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네. 뭐 한국적 또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네. 근대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정신 의식 예. 그건 여전히 조선시대 그대로죠. 예, 뭐 지금도 뭐 저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진 게 없다고 볼 정도입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무슨 변화가 있는가 거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끊을게요. 그 왜 K-팝이 뭐 이렇게 네, 유행하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가 문화를 선진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우리 문화를 소비한다. 이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뭐 문화 강국 이런 얘기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전혀 나아질 바가 없다. 오히려 냉정히 봤을 때. 그 이제 일부 K-팝 같이 그런 뭐 일종의 문화 우리가 이제 요즘 세계에서 잘 나가고 뭐 예. 글로벌하다는 부분들은 예. 대부분 문화 산업 분야죠. 문화 산업이다. 문화 산업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뭐 정신 문화라든지 위대한 사상 예. 이런 걸로 뭐 세계에 큰 소리 친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화 산업이다 이렇게 예. 카테고리를 나누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본주의와 문화의 어떤 결합의 한 형태이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은 경제네요, 뭐 경제.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니까 예. 뭐 그만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예. 경제 분야군요. 예, 네, 경제와 사실상. 마주치는 분야는 그래도 좀 강세를 예. 보이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사회 문화는 어쨌든 한국인들이 일상적인 삶, 그렇죠. 예. 뭐 정신이라든지. 그렇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양식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늘도 버스 타고 왔는데 예. 전철 타고 왔습니다만 전철 통로 가운데 젊은 친구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예. 그걸 보면서 그냥 타자에 대한 완전한 무시잖아요. 맞아요. 예. 매너가 참.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의 무리함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결국 집단주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자기가 속한 좁은 집단 내에서만 유의미하고 거기서만 친절하지 예. 소위 자기가 속한 집단을 벗어나면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좁은 세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한 정근대인의 특징.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그 점에서 뭐가 다른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진짜 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책 소개를 한번 더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책이 신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이미지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보여주시죠.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 하단에 몸은 한국인, 정신은 조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부제인데 그래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 조선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전작인 문제는 근대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문제는 근대다를 먼저 읽으시고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시면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인은 그런 의미였다. 그리고 문제는 근대다에서 이 문제라는 것은 이 총체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예.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문제.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전근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를 문제를 진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30년 넘게 좌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말 예. 그대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더 이상 계급 모순이나 네. 민족 모순이 아닌 네. 정근대와 근대의 문명 모순으로 보게 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좌파가 정근대 세력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좌파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근대가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파가 어쨌든 뭐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우파는 사실은 근대 세력이긴 한데 예. 그것도 반쪽짜리 근대예요. 근데 어쨌거나 좌파는 아예 정근대 반근대 세력이란 말이에요. 예. 반쪽이라도 근대화된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우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파가 된 건데요. 예. 그렇게 된 뭐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그 아까 제가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중에 1, 2 유형을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별도의 제3 유형이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뒤늦게 뭐 제가 좀 정신적으로 지진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뒤늦게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였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물론 저는 이제 그 전에 좌파였기 때문에 그 촛불 집회도 10번 넘게 나가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고 그랬어요. 네. 그 저는 정말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크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점점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좌파나 또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닌데 예. 그러면서 점점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예.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고요. 예. 그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문했을 때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조선식으로 좀, 뭐 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뭐 좌파 진영의 다른 분들이 뭐 조국 사태 때 내가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뭐 돌아섰다 이런 어떠한 케이스가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아예 이 국정 운영하는 모습이 너무나 전근대적이다라는 것에서 이거 내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더 지시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끼신 거군요. 그렇죠. 그 소위 거기에 깔려 있는 사상, 그들의 세계관. 저기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었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소녀상 숭배하는 이런 그러니까 거. 지극히 정권 극초반부터 이미 실망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의 한국 물론 이제 제가 좌파였던 8, 90년대 이후에 제가 좌파였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저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 독재와 민주라는 구도였죠. 저희 기존에 이제 우파 권위주의 세력은 독재 세력이고 거기에 도저 투쟁해서 싸우는 좌파는 이제 민주 세력이다. 저희 한국 사회를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봐왔고, 그건 뭐 저는 2000년대까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민주 정권이라고 봐왔는데 그런 믿음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이거는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저는 개인의 내로를 안 불리는 건 오히려 사소한 거다. 그런 거는 요즘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런 뭐 성비리 문제로 그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만 그것 물론 당연히 성범죄고 그거 비난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성범죄는 차라리 사소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그 희망 제작소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희망 제작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과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벌써 이제 그분은 망자가 됐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옛날에 알던 그 박원순 그리고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박원순의 이런 행적 같은 거를 좀 혼자 그냥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사회운동의 대부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연대를 만들고 희망제약소를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그분이 했던 게 뭡니까? 그분 되게 멘트를 많이 날렸어요. 뭐 좀 거짓말 좀 보태면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서울을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 무슨 도시 그런 걸 되게 많이 날렸는데 뭐 맨 처음에 아마 그분 일성이 그거였을 거예요. 시민이 시장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기억나네요. 그리고 서울을 마을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마을로 만들겠다. 서울을 마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담벼락 규제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자는 게 뭐 그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건물 옥상에서 양봉을 하자 그랬죠. 했잖아요,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보리밭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그 삼양동 그 옥탑방에서 선풍기 샤워도 하고 여름에 해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비난을 받았지만 제가 좀 섬찟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민이 시장입니다. 서울을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옥상에서 벌을 키웁시다. 쿠바 농업에서 배웁시다.
그 하나하나는 되게 감성적이고 좀 요즘 말로 스윗한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조각들이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섬뜩해요. 완성이 돼 보니까 결국 박원순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뭡니까? 조선시대.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처음에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업공동체로 돌아가는 그거죠. 물론 그건 설마 뭐 그게 실현됐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박원순의 머릿속에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함께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단편적으로 들을 때는 좀 스윗해 보였는데 그렇죠. 뭐 좀 따뜻해 보였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누적되어서 전체 퍼즐이 맞춰지니까 만들게 그 그림은 조선이에요. 가장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듣기 좋은 말 하는 정도로 그냥 진지하지 않게 저도 받아 넘겼죠. 인구 1,000만의 도시가 무슨 마을이야 그냥.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멘트다 생각했던 거군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심이었어요. 이분은. 만약에 그분이 더 큰 권력을 가졌다면 저는 대통령 됐으면 큰일 섬찟하죠.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실현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시대책이니까. 아니 그 회기는 못 시키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발전을 그렇죠. 잡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를 뒤로 되돌리는. 이거 정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좌파는 정근대 세력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저도 뭐 민중 운동을 하고 했던 것들은 한국 사회를 민주화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한 거였지. 무슨 조선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리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좌파들 그들 자신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세계관은 이것이다라는 게 저는 지금 와서는 이제 너무나 저한테는 명확해졌죠. 개화파가 수구파와 함께 일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연이어서 좌파 진영이 승리로 좀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 작가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가 익숙한 이유는 더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왜 더 쉽습니까, 좌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는 근대화되었지만 사회 문화적인 부분은 근대화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다 좌파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는 다 좌파다. 우리 모두가. 정근대적이니까요. 조선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한국 우파의 그 영역, 한국 우파가 확보하고 있는 지점은 정치 경제적인 근대성,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라는 체제가 유일한 우파의 진지예요. 그 진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죠. 정신이 좌파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 우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활은 다 좌파적으로 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좌파적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이 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의식 중에 어떤 의식이 가장 좌파적 의식인가요? 그러니까 사고 의식이. 이제 제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정근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상호작용 아닙니까, 그죠? 한 사회가 복수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냐인데 한국인들의 일상 보십시오. 요즘 조선시대랑 똑같잖아요. 선후배 따지고 나이 따지고 뭐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연고 그 좁은 의미의 내 집단, 우리 속에 속한 집단,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집단, 예를 들면 일본, 뭐 이런 미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집단들을 악마화하면서 우리는 착한 집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부족의식, 그거 한국인들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문화는 이제 의미의 영역입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나에 대한 판단인데, 뭐 조선 시대에는 뭐 입신양명, 뭐 양반이 뭐 공부해가지고 과거해가지고 벼슬해서 알리는 거 이런 게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의미 있는 삶이었겠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형태는 변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사회적 성공, 세속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인간은 없겠지만 예. 한국 사회는 유독 그런 가치가 지배적이다. 그럼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배금주의도 결국 정근대성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세속적인 거 물질주의 이런 것들. 그건 한국 사회 굉장히 강한 물질주의 사회죠.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거 다 정근대성이죠. 정근대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저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근대적이다. 모두가 좌파다. 야, 이게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는 이 정치 경제라는 그 영역, 뭐 정치 경제가 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진지에 갇혀 있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연구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메시지를 던지는 거 보면 좌파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뭐 우리 공동체, 그렇죠. 더불어 그럼요. 이런 전체주의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살갑죠. 가만히 그냥 듣다 보면은 좌파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저들의 메시지에.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한국인들은 그냥 다 좌파로 태어났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한국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파에서 개인의 뭐 가치를 세웁시다. 그렇죠. 이러면 어우 싸늘해. 안 막히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뒤로 빼놨던 질문인데 이거 지금 좀 미리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 문제는 근대다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이 와 정말 크게 뇌리를 때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 계급 모순, 아까 말씀드린 그 계급 갈등을 이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삼성 여러분, 옛날에 삼성전자였던가요? 그 광고 슬로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렇게. 이 또 하나의 가족 이거 들었을 때 저는 와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따뜻해지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냥 마냥 좋았거든요. 그 광고가 또 뭐 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그 카피라이트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작가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좋게만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윗하지만 이거는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근대적 노사관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라는 거는 계약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계약관계이지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란 게 뭡니까? 그렇네요. 가족이란 거는 계약과 상관없이 어떤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고 가족은 공산주의예요. 원래 가족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은 공산주의죠. 함께 생산하고 필요한 사람만큼 쓰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정근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화가 된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줄 거 주고 노동자는 또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 받을 거 받고 그런 계약 관계이지 왜 당신하고 내 관계가 왜 가족이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1차적인 사회 집단, 2차적인 사회 집단, 보통 이제 게만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할 때 가족은 게만샤프트지만 사회는 학교는 게젤샤프트잖아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좀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런 팻말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포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직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뭡니까? 가족이 아니면 막 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 아니면 상관없지 않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왜 가족? 우리는 매일매일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 중에 가족 아닌 사람이 절대 다수겠죠?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가족을 대하는 거하고 다른 낯선 타인을 대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는 거는 익명의 다수가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의 공정한 계약과 또 서로의 친절과 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가족의 기준을 거기에 들이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그런 전도된 그런 가치관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요, 작가님. 또 하나의 가족 이런 메시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좋게 느껴지는 것조차 정근대성의 지표가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예 확
사회 문화적으로 근대화가 된 미국 같은 그런 사회라면 미국 국민들에게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던졌어요 광고로. 그럼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뭔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황당해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우리가 그만큼 근대적 사회 문화랑은 완전히 다르군요. 많이. 그렇습니다. 예. 미국인들은 안 좋아할 거다. 오히려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해 자체가 안 되겠네요. 예.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하자는 건가 할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와 나도 스스로가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와 나도 굉장히 정근대적이겠구나. 예, 한국인들은 모두 정근대적이고 그래서 좌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더 좀 그걸 느끼고 나서 책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최초로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가님께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근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익히 부르고 있는 보수 우파 그리고 진보 좌파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네, 없는 말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뭐 잔인한 농담이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진보 좌파라고 쓰지만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좌파를 도저히 진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관점이 이제 제가 근대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는 근대를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위 한 사회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체제를 동의하는 선에서 그 사회 방향에 대한 입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진보일 수도 보수일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좌파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대 사회 체제를 부정해요. 한국 좌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근대화됨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수구라고 보는 거죠. 하기사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그러니까 혁명파가 그 안에서 좌파냐 우파로 나뉜 거지.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왕당파는 아예 거기 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서 소위 말해서 뭐 자유파냐 평등파냐에 따라서 좌우가 갈리는 거지. 혁명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자도우도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는 과거에 이 개화 당시에 수구파가 되는 건가요? 저는 수구파의 후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개화파의 후예는요? 우파죠. 개화파의 후예가 우파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파가 저는 우파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는 아예 근대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런 수구로 분류해야 맞고 수구 오히려 좌파가 수구예요. 좌파가 수구고 우파 중에 이제 보수와 진보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봐요. 우파는 어쨌든 일단 대한민국과 근대를 인정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근대 체제를 인정하는 그 선에서 우리의 근대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의 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파 내에서 그런 이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파를 보수 우파와 진보 우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한국 정치의 스펙트럼을 저는 이제 크게 세 세력 그래서 수구좌파, 보수우파, 진보우파 이 세소로 저는 나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에 끼지도 못하는 왕당파의 포지션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많은 그럼 뭐 벌써 뭐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뭐 흔히 뭐 후조선이니 뭐 한국 좌파를 뭐 조선 살림의 후예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정말 진담이고. 맞습니다. 저는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거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좌파를 이제 조선시대 살인파의 후예들, 수구파 이런 인식들이 이제 좀 국민들한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이밍이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기서 여전히 그 중국에 대해 사대하려고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현상들을 조합해 보면 너무나 맞아요. 그러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자기들이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계속 진보 슬로건 앞에 세운 건지. 그래서 한국인이 경험한 최초의 근대 국가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돼버리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이냐 예 이렇게 질문이 날아올 수 있죠. 예, 예.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최초의 근대 국가가 이제 대한제국설도 있어요. 예. 그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이 어쨌든 그 기존의 중국을 종주국으로 대하는 그 관계를 어쨌든 끊었죠. 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예. 소위 조선에게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네. 이루어졌죠. 예.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일본에 의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당한 거죠. 독립당했죠. 독립당했어요. 그래서 예. 독립문도 세우고 뭐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기존의 청과의 종주 관계가 이제 끊어지면서 소위 조선이 새로운 국제 관계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세운 국가가 대한제국이잖아요. 예. 물론 뭐 실체는 조선 그대로지만 네. 뭐 아주 형식적으로 제가 뭐 국제 정치학은 잘 모르지만 아주 형식적으로만 볼 때는 어쨌든 조선이 기존의 중화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예. 일본하고도 수호하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차례차례 네. 국제적인 관계를 맺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주요 열강으로부터 승인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어쨌든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한 근대적인 국제관계에 대한제국이 편입돼 들어간 건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최초의 근대성을 조금 띈 국가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국제 정치적인 차원 빼고 보면 조선 그대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절대 군주권을 더 강화시킨 일반 국민들의 삶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실제는 조선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아주 일부 근대적 요소가 있었던 건 맞지만 예. 그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일본과 병합이 되니까 조선인들이 최초로 경험한 근대 질서 국가는 결국 식민지 조선 아니었나. 예. 일제 시대에 어쨌든 조선의 근대적인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고 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에 한해서만 근대화가 된 거죠. 전면 근대화가 된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고 인정해야 되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을 뭐 옹호하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하면 어쨌든 식민지 시기에 일정하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네. 그때 그 근대화의 내용과 정도는 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옹호냐 반대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안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경부철도가 일제시대에 건설된 건데 우리 지금도 경부선 타고 다니는데 네. 경부선 타고 다니면 일제를 옹호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네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로는 어떤 사실의 논쟁일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뭐 옹호와 부정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반대쪽 그 의견인 뭐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안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조선이 거예요. 알아서 근대화를 하려 했는데 예. 건드렸다 이거랑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선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아니 그랬을 리가 없어. 그나마 일본이 와서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시킨 거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은 저는 뭐 학술적으로 틀렸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하는 학자에게 너는 그럼 조선을 미워하냐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을 뭐 조선 사회 내에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가 있었다 없었다를 학술적으로 따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맹아론이 틀렸다는 사실이 그 맹아론을 주장한 학자가 그러면 조선을 너는 미워하고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뉴라이트 일제 시대에 근대화가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일본을 옹호하냐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술 논쟁과 도덕의 그 범주를 혼동하는 되게 잘못된 악질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약간 전근대적인 것 같은데요. 전근대적인 거죠. 예, 학술 논쟁에서 자꾸 민족 감정을 넣고 이러니까
예, 이것도 그렇죠. 정근대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도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그런 성적 지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또 그런 성적 지향성의 소수자의 성적 지향성의 어떤 특성은 뭐냐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그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네. 동성애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더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강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정체성을 동성애라는 그 성격 지향성은 있는 거야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더라라고 맞아요. 말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의 문제, 학술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해서 서로 인신 공격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 이런 게 정근대 사회 특징이에요. 그게 이 대한민국 사회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이 근대와 이 근대성, 정근대성으로 설명이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은 전근대입니다. 네, 저는 정말 이게 너무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이제 근대 국가, 이 근대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그런데 공화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없다. 이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은 없다입니다. 작가님께서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예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공화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고 민주정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어떤 의식, 이미지, 또 제가 도상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근대와 정근대의 문명 모순으로 보는 이유가 한국 사회의 반은 근대인데 반은 근대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종 모순 결합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 헌법에 텍스트로 그냥 글로 쓰여 있어요. 종이 위에 글로 쓰여 있어. 이것처럼 명백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상으로 그리고 물론 또 실제로도 우리는 공화국의 요소들 상권 분립이라든지 헌정 질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떠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도가 제도는 개념이지만 현실에 실현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헌법이 현실에 만지질 수 있게 존재하는 거예요.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있는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어떤 텍스트상의 제도로 물질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영역도 있지만 정신의 영역도 있고 또 시각의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언어의 영역, 이미지의 영역, 또 사물의 영역 다양한 그 청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책에서 문제 삼았던 거는 소위 도상 이미지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요즘 와서는 정말 저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소위 한 사회가 그 헌법이라는 텍스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표상하는 다양한 상행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국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화폐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 또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 과연 그것이 공화국의 것인가? 다 조선인들이죠. 다 조선인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로서 대한민국은 있다. 그러니까요. 이미지로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이 사실 심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이런 질서에서 오래 살아서 이게 모순되고 분열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요즘 왜 화폐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만 있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만 해도 제가 이제 선생님께 학교 다닐 때 들은 거는
왜 성웅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 위대한 사람을 100원짜리에다가 넣어놨는지 니들 아느냐? 그랬으니까 옛날엔 주화 많이 썼잖아요. 예, 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서 많은 널리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화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계속 보는 건데 이곳에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이 없다, 위인이 한 명이 없다.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 네. 문제 의식을 가진 어른을 만나보지도 못했었고. 예. 예,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이 오면은 거의 서울의 상징처럼 방문하는 광화문 거리도 그렇죠. 없네요.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과 대한민국 구분을 잘 못할 그냥 거예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오는 나라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단절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이제 헌법의 대한민국과 도상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논다. 그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서의 국가는 조선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정말 그렇네요. 이게 다 아직까지 이 정신적으로는 근대화가 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게 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한민국 상징의 이 부재와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 때 급기야 근대 국가 간의 외교 의례에서 대단히 예. 심각한 문제도 발생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그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식 그 행사를 창덕궁에서 했어요. 창덕궁에서. 그 사진도 우리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창덕궁에서 이제 조선시대 의례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깃발과 조선시대 그런 이제 의장대 조선시대 복식을 가지고 그 이제 공식 행사를 환영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풍의 깃발과 군복을 입은 의장대 사이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뭐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근대 국가들에서 이제 서로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걸 하면 상대국의 원수가 그 방문국에 그 의장대를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인 이제 국제 관계, 외교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뭐 마침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에 있고 예. 그저께 TV에선가 그 태국 방문하는 모습을 봤는데 태국은 어쨌든 왕국이니까 예, 뭐 왕국이죠. 거기가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방문한 국가 원수가 오면 이제 그 접대국의 원수가 두 국가 원수가 같이 그 나라에 이제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예. 그게 가장 일반적인 관례인데 네. 그 의장대를 사열한다는 건 결국 그 초대국의 군대를 그 방문국의 원수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 자기 나라 군대를 그분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 일시적으로. 예. 그리고 둘이 이렇게 사열한다는 얘기는 그 일시적이나마 당신 그러니까 그 방문한 국가 원수를 그러니까 예선 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제가 네. 태국을 방문했다. 그랬을 때 이제 태국 국왕이 저를 갖다가 이제 그 자기 그 태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게 할 텐데 예. 그 행위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국왕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저에게 자기 국가의 통수권을 넘기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군대지만 예. 이 순간만 당신이 좀 이 지휘를 해. 예. 그게 하나의 평화의 제스처인 거죠. 예. 그건 이제 다 정해진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런 행사 의식 의례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예. 거기서 뭐 실제로 무슨 칼싸움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자체가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화국적인 의례를 하면 공화국인 거고 왕국적 의례를 하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창덕궁에서 조선시대적인 의례를 행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이나 막 국민들 반응, 신문의 보도를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그 공공에서 이런 행사를 한 게 참 멋있었다 이런 평가가 일색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순 문화 행사가 아닌데. 문화 행사가 아니죠. 그 외교 의례인데. 그럼요. 외교 예. 의례면
그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조선의 국왕이 아니잖아요. 야, 그럼 무슨 그 상대국에 대한 결례일 수도 있겠어요? 결례이기도 그쪽도 왜냐면 어떻게 우리 군인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군인의 지휘권을 잠깐 넘겨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제설적 시함으로서 평화적인 건데. 왜냐면 우리 대통령이 상대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군인들을 지휘하게 해준 게 아니라 조선시대 군대. 예, 저희 뭐 진짜 뭐랄까요 그 배울지 모르는 그런 뭐 포졸이들이 나와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인도네시아 대통령 좀 불쌍하네요. 글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데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상당히 좀 땡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건 언론은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다들 뭐 우리 아름다운 궁전에서 해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서 정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니니까. 반복해서 보면서 한국 사회와 좌파를 내가 이제까지 전혀 잘못 생각했구나. 이들의 머릿속은 정건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